시시각각 급변하는 서울의 오늘,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와 소식을 알아봅니다. 서울시 문화정책자문단 김성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자, 미세먼지 문제 하여튼 워낙 심각했죠. 심각했는데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시임 대통령이 이제 관심을 크게 표명해서 각 부처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서울시란 지방정부는 계속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하고요. 논의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난 주말이죠. 예.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열었죠. 예. 네. 아주 3천여 명이 참여를 해서 아주 뜨거운 토론이 진행이 됐고요. 그 네. 열기만큼이나 거기서 제시된 대책도 굉장히 획기적인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가장 언론에서 주목한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측정이 된 날인데, 그 다음 날도 나쁨으로 예보가 된 날이라면 네. 그 다음 날 서울 시민들은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두 번 나쁨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미세먼지 나쁨이었어요. 그런데 내일도 나쁨으로 예보가 되면 그 내일에 대중교통, 네. 버스라든가 지하철은 무료로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이.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침에 차를 두고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굵직굵직하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화력발전소라고 하는 데가 있고, 거기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셔트다운을 시키겠다고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건 지금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도시 내에서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배기가스를 내뿜고 또 특히 급발진할 때 타이어 마모되고 이러면서 생기는 그런 미세먼지들은 차량의 운행을 줄이면 그만큼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제시를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차량 이부제를 시행을 같이 하면서 이 대중교통의 무료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나쁨 두 번째 나쁨. 무조건 무료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부제까지도 강력하게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량을 획기적으로 다니는 걸 갖다 줄여주면 네. 그만큼 바로 이제 미세먼지가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날 정도는 다시 또 미세먼지에서부터 안전한 그런 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부제라는 건 홀짝이죠. 그러니까 홀짝 번호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예. 그러면 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예. 이 적자가 대단할 텐데. 적자가 있죠. 하루에 대략 36억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36억 정도의 손해라고 한다면 해볼 만하다는 게 박원순 시장의 얘기예요. 연간 왜냐하면 따지면 그래도 몇백억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해서 조치가 발동되는 걸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네. 대략 한 7번 정도 되더라. 그럼 한 250억 정도 적자를 보게 되는데 네. 이 정도 적자는 볼만하다. 왜냐? 이런 미세먼지 안 좋은 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생기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의 어떤 부담이랄지, 그리고 또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외부에 나오지도 못하고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들을 갖다 이용하면서 대중교통의 어떤 친화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쪽으로 더 유도를 할 수가 있고, 네. 이부제에 대한 훈련도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결과적으로 나중엔 득이 될 것이다. 250억 원을 투자해서 그 이상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말이죠. 예. 얻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만약에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병원 가게 됩니다. 그렇죠.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서울시가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건강권이라든가 그렇죠.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생각 드네요. 자, 이런 비슷한 정책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그래요?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기준이 우리보다 높아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 경보가 좀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쓰고 있는데 네. 가장 이제 미세먼지가 경보가 자주 울리는 도시가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요? 근데 공장지대가 많은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분지인데다가 또 굉장히 발전했고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세먼지의 그 경보가 높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크게 4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대기질을 많이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하면 바로 그날 대중교통 요금이 50%로 인하가 됩니다. 거긴 당일날 그러네요. 당일날. 그러니까 아침에 무슨 미세먼지 경보가 딱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날 50%가 인하가 되고 만약에 저녁 때쯤 울린다. 그럼 네. 그 다음날 5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바로바로 얼마 갈 수 있게끔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카투고라고 하는 전기 공용차가 있어요. 네. 이 전기 공유차 가격이 분당 원래 0.29유로인데 네. 0.19유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용차를 전기차를 더 이용하게 된다는 그렇겠네요. 것이고 그리고 또 지하철의 출퇴근 배차 시간이 대폭 단축돼서 출퇴근 시간 내는 아주 쾌적하게 지하철을 별로 기다리지도 않고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50% 할인되는데 지하철도 쉽게 탈 수 있네? 그러면 당연히 대중교통 쪽을 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부제를 유도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버스들이 원활하게 더 돌아다닐 수 있게 되고 버스가 원활하게 돌아다니면 배차 시간이 어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쉽게 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는 버스의 배차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서울 도심이 막히기 때문에 연착이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뚫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재미난 혜택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1년 단위의 교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뭐 경보가 딱 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보가 울린 그 때부터 네. 6개월 내내 이 슈투트가르트의 명소인 TV 타워가 있습니다. 네. 그 TV 타워를 한 번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권이 생겨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 그만큼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번 쓰십시오. 이러면서 1년 단위 교통권을 대중교통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이걸 네. 준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서울타워 같은데 그래요? 무료 이용권을 뭐 1년 단위 교통권을 끊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미세먼지 대책을 물론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예.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방 정부의 대책이 딱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예. 그 경유차 있지 않습니까? 예. 노후 경유차. 예. 이 문제도 물론 석탄 화력 발전소도 문제입니다만은 이 경유차가 차지하는 포지션도 상당히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상당합니다. 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아주 뭐 클린 디젤 클린 디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클린 네. 디젤이 사실은 완전히 클린은 아니었다는 게 이번에 밝혀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경유차들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상당히 많이 줄입니다. 그리고 네. 반드시 미세먼지를 규정 이하로 내뿜게 되는 장치를 달아야지만 수입이 된다거나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건데 예전에 만든 차들 있잖아요. 네. 한 5, 6년 정도 지난 차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를 그대로 배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사실상 빨리빨리 퇴출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네. 도로를 주행할 때 얼마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지를 따져요. 그래서 거기서 등급제를 놓고 그래서 만약에 특정 등급에 못 미친다면 4대문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런 정책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2012년부터 서울시 등록 노후 경유 차량의 시내 운행을 갖다 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강화시키고 알겠습니다. 아예 빨리 그 폐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금도 줘서 폐차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얘기 좀 해보죠. 예. 서울 시내버스가 지금 준공영제 아닙니까? 완전 그렇죠. 공영제는 아니고. 예. 그래서 준공영제니까 서울시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근데 좀 뭐 매슬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준공연제를 도입한 이후에 처음으로 네. 이 제도에 대해서 손을 좀 대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건가요? 사실 이 준공연제가 안정적으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 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저렴한 네. 교통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들 그리고 또 원활하게 준공영제다 보니까 시에서 이익을 웬만큼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승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재정 부담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재정의 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제대로 규정 따라 지급을 하는데 버스를 운영하는 운송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네. 제도를 손보기로 한 거죠. 우선 버스 회사별로 예비 차량을 면허 대수
4%까지만 두고 그 이상은 운송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예비 차량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비 차량이 없는데도 서류상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하면서 운송 비용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일단은 1차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정비직 인건비를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기로 하면서 네. 그 표준 운송 원가나 이런 선정 기준들을 갖다 그 조정을 하는 거죠. 정비직 인건비가 사실은 굉장히 충분히 지급이 돼야지 안전하게 정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사실은 오히려 안전사고를 막을 때는 정비 불량 사고 같은 것들이 나지 않았을 때, 네. 그럴 때 오히려 인센티브 같은 걸 주어서 더 유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폐차 수익금, 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 이런 것들은 바로 그냥 회사로 쏴주는 게 아니라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는 그런 계정으로 나와서 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울시의 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버스 회사의 대표만 이득을 본다라고 하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는 거죠. 표준 운송 원가도 좀 상당히 줄인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 같아요. 기준액을 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루 한 대당 68만 4,943원입니다. 근데 이제 6,000원 정도를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서울버스 운송사업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갖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도 실제 가격을 반영시켜가지고 20% 줄여서 서울시의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현실적인 했습니다. 방식으로 좀 바꾸는 것 같네요. 서울시가요. 그렇죠. 무작정 지원한다기보다도. 그렇죠. 자, 이 아파트 값이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어떤 현상입니까? 제가 이제 강남에 살고 있어서 그렇죠.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남 부동산들을 보면은 이제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좀 몰려들고 있는 매수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모양입니다. 지금 한 주간 그 서울 강남권형 아파트 매매값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이제 주말까지 봤더니 0.26%가 올랐습니다. 근데 0.26%라고 하면 강북권이 지금 그 한 주 동안 0.12% 올랐으니까 2배 이상 뛰고 있는 거죠. 오, 2배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구별로는 강동 송파가 굉장히 높았어요. 강동 송파가. 그래요? 예.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 그 새롭게 분양이 되고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건축을 하고 2주가 시작이 되는 곳인데 여기가 대선 이후에 보름 동안에 무려 5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요? 막 들썩이고 있는 거죠. 뭐 지난주 전체 서울 전체를 보니까 아파트 값이 0.3% 상승을 했는데 강남의 3구라고 할 수 있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들이 전부 다 0.3에 근접했고요. 그리고 강동구가 0.51% 올라서 주도를 했고 강북들은 0.1%, 2% 정도에 그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정부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이게 이제 5월이면 부동산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때 올라가느냐? 첫째, 대선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뭐 관심이 별로 문재인 정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래서 아파트를 사고 있는 거예요. 과거 종부세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안 할 거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대책들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그리고 나와서 뭔가 그런 부분을 했더라면 예전에 노무현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사인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얼어붙을 텐데 그런 사인이 없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강남의 그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또 이번에 그 입각을 하는 것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아파트 쪽에서 강남 쪽은 괜찮을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시장에 사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당장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대책을 지금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제 했는데요. 이제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가계부채, 기업구조 조정, 또 주택 부동산 시장의 불안 이런 요소들을 관리하겠다.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아직 그거는 장차관도 확실히 임명되지 않았으니까요. 일단은 뭐 얘기되는 건 있습니다. 뭐 부동산 전매 제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해 본다. 또 청약 조정 대상 지역도 늘려서 뭐 1순위 중에서 정말 실수요자가 아니면은 청약을 받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걸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경제부총리가 이제 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기다려봐야죠. 김동연 후보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죠.
도심 활력 프로젝트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도심 활력 프로젝트는 사실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벌써 뭐 한 90년대 이후 꾸준히 이런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새로운 유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도심에 일정한 이벤트들과 또 그 자구적인 어떤 흐름들을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서 활력을 주겠다는 건데요. 지금 무교동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실험을 해주는 걸 케이스로는 처음으로 무교동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을 했는데 패션쇼를 갖다 막 열고 그래 재밌었겠네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무슨 먹거리 축제를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유입되기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평일날은 사람들이 많은데 주말에는 없으니까 그걸 그런 것들도 해보는 거죠. 예, 근데 재원이 문제입니다. 이제 한정돼 있는 재원을 뭐 막 쏟아부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좀 협력을 그렇죠. 민간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협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이어나갈지가 관건이고요. 중요한 건 무교로 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무교동 쪽에 일단은 상인들이 같이 나설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기업 스폰서들이 붙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